10월의 마지막 주 화요 민심 열차 힘차게 출발하게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남기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주 민심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먼저 정당 지지율부터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한국갤럽, 리얼미터 그리고 여론조사 꽃 이 조사들 평균을 지금 내보면요, 민주당이 지금 지난주에 비해서 0.4%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1.9%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 격차는 약 2.2%포인트 조금 더 좁혀졌습니다. 전체 평균으로 지금 보수 표집이 0.3%포인트 조금 늘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전화 면접 방식인 한국갤럽이 민주당은 43, 지난주보다 한 4%포인트 늘었고요. 지지율 격차도 18%로 늘어났습니다. 여론조사 꽃 전화 면접은 민주당은 아주 소폭 하락했고 국민의힘이 3.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격차는 4.7%포인트 줄었습니다. 지난주는 진보 표집이 2.8포인트가 많았는데요. 이번 주는 반대로 보수 표집이 2.6%포인트 더 5% 차이도 벌어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ARS 조사인 리얼미터는 3%포인트 지지율 격차가 줄었고요. 마찬가지 ARS 여론조사 꽃 5.1%포인트 격차 줄었습니다. 정당 지지율을 지금 이렇게 여러 개 여론조사를 합쳐서 좀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1000샘플이면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 그러니까 한 6% 정도 오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 4개 조사를 합치면 그 오차가 한 절반 정도로 줍니다. 우리가 대선 때 보시면 시중 여론조사를 다 합쳐서 봤더니 결국 최종 득표율과 거의 비슷한 거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 꽃이 민주당 지지율이 좀 높게 나왔는데요. 물론 하우스 이펙트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저녁 조사 그리고 주말에도 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갤럽이나 리얼미터에 비해서 한 10% 정도 높게 그렇구나. 나왔고요. ARS 조사는 지금 국민의힘이 전화 면접에 비해서는 지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주말 그리고 저녁 조사하면 또 차이가 좀 나는 게 확실한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난 대선 때 서울의 소리가 직접 해봤지 않습니까?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국갤럽과 리얼미터를 지금 한국갤럽과 리얼미터를 묶어놨고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 꽃을 묶어놨죠. 예, 그거는 이 조사 기간이 한국갤럽과 리얼미터는 각각 화수목 그리고 월화수목 이렇게 이제 주중 조사고요. 여론조사 꽃은 금토 조사여서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갤럽과 여론조사 꽃은 같은 전화 면접 조사인데 긍정 비율이 지금 56대 65.2, 거의 뭐 지금 9%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많이 차이 났네. 자, 그런데 이걸 NGI 지수로 제가 환산해 봤더니 64대 65, 한 1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보수 진보의 어떤 표집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이재명 대통령 직무평가는 한국갤럽만 긍정 비율이 조금 상승했고요. 나머지 조사는 모두 소폭 감소했습니다. 보수 진보를 1대1로 가정한 NGI 지수로 환산할 경우에도 한국갤럽만 2%포인트 긍정이 상승했고 나머지는 1%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와 민생에 대한 긍정평가는 높아진 반면에 부동산 관련 부정 의견이 좀 높아졌습니다. 과거의 부정평가 원인이 외교에서 지금 부동산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놈의 부동산 참. 아무튼 이 여론조사 결과는 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아서 뭐 횡보했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네. 정당 지지율은 이제 지난주에 비해서 조금 이제 하락했죠. 근데 3주 전에 격차가 15.7이었고 그 다음 주가 격차는 15.4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가 15.6이니까 거의 차이가 없는 거고요.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비슷하면서도 오히려 긍정 비율이 약간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무튼 이 부동산 참 뜨거운 감자 여전히 참 핵심 과제인 것 같은데, 자,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 보유세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박사님, 이 문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먼저 한국갤럽이 조사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인식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10월 15일 서울과 경기도 12개 지역인가요?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어떤 강화한 조치에 대한 이 부동산 대책이 적절하다는 평가가 37, 적절하지 않다가 44로 조금 네. 높았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26%는 긍정이고, 현재보다 오히려 낮춰야 한다가 27. 똑같네요, 거의. 예. 그리고 현재 수준 유지가 33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게 된다면 반대로 거래 시에 취득세나 양도세는 완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이 54. 네. 보유세도 같이 강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 27%로 나타났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일부 인사들은 2022년 그때 대선에서 서울에서 패배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집값이 높은 지역에서 윤석열이 이긴 사실을 들어서 종부세는 이 정권교체 촉진세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던데, 자, 이거 과연 맞는 얘기인지 박사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이 전국적인 조사 결과와 함께 종부세 여론이 가장 민감한 곳은 서울입니다. 네. 그런데 자, 이번 조사를 서울만 살펴보면요, 종부세를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32고 낮춰야 한다는 28입니다. 현재 수준 유지가 27이고요. 네. 표본수가 이제 적기 때문에 뭐 그대로 다 믿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종부세를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서울에서 약간 높았다는 사실이고요. 이념 성향별로 제가 나눠서 살펴봤더니 보수는 종부세를 인상하자가 15, 내리자가 40, 중도는 인상하자 28, 내리자가 23, 진보는 올리자 44, 내리자 17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념 성향별로 격차는 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정책에 비해서는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은 편입니다. 더 재밌는 거는요, 집을 갖고 있는 유주택자는 올리자, 그러니까 보유세를 올리자 27, 그리고 무주택자는 올리자가 23이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유세를 더 올리자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모든 정책이 자신의 이해관계하고 일치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공정과 정의를 더 중시하는 그런 국민들이 사실 훨씬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림 하나 보실까요? 자, 이 그림은요, 지난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 때 서울 지역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득표율을 비교한 그림이거든요. 2022년 대선 때 지금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 더 많아졌죠. 네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종부세 때문에 서울에서 졌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서울에서 이게 총선은 이기고 대선은 진 게 종부세 때문이 아닙니다. 자, 총선 때 지금 전국 득표율이 민주당이 약 한 8.5% 정도 이겼습니다. 총선 때는요. 자, 그런데 대선 때는 아다시피 0.7% 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도 전체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낮아진 것이지 꼭 종부세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종부세하고 지금 거의 상관없는 도봉구만 해도요. 네. 총선 때 한 53대 43, 한 10% 이상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네. 총선 때는요. 자, 그런데 대선 때는 겨우 3%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종부세랑 상관없는 것도 그렇죠. 대선 때 7% 이상 그 차이가 더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강벨트는 원래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10% 가까이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한강벨트에서는 저 파란색이 빨간색으로 이런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것이지, 그게 종부세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저는 그럼 원인이 뭐냐?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굳이 따지면 부동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왜냐하면요. 네. 물론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했지만 정권 말기에는 비교적 안정기에 들어섰었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부동산이 출렁이기 시작했고 지금 거의 엉망이 됐죠. 지금 이제 다시 그거를 지금 잡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자, 다주택자들이 자, 아무리 강한 정책을 펴도 국민의힘이 다시 정권 잡으면 또 뭐 그게 되돌아올 거기 때문에 자, 몇 년만 버티자 이러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 앞으로 국민의힘 정권 잡을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이 매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종부세 때문에 선거에 이기고 지는 건 아니다. 네. 오히려 집값을 못 잡으면 선거는 불피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맞습니다. 수 있고요. 어제 우리 주가 지수가 4천 돌파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이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보는데요. 자, 4천 돌파했으니까 5천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신뢰, 믿음이 더 커지고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정부에 대한 믿음, 정책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도 성공할 수 있다 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사실 부동산 공급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공급이 제일 중요하죠. 30만 평 과천 경마장 제발 강화도로 옮기고 거기에 좋은 저 싼값에 저 청년주택 또 우리 신혼부부들 위한 주택 싸게 공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며칠 전에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강남에 고층 임대주택 짓자라고 했는데 저는 그 생각도 좋은 뭐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공급이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부동산 문제와 함께 또 다른 관심사 하나 있죠. 이 조희대 대법원장 처리에 대한 것입니다. 이 박사님 의견은 좀 어떠신지 좀 궁금하고요. 민주당에서도 소위 역풍을 우려해서 사법부에 대한 속도 조절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뭐 제가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여러 보도를 통해서 보면 지금 사법부 분위기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대통령 재판 뭐 다시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국회가 그러니까 입법부가 이걸 법적으로 그 대응에 나서야 됩니다. 네. 지금 이제 국민 여론을 보면요, 사법부에 대한 신뢰 지금 많이 무너졌고요. 조희대 대법원장 지금 어떤 이 사법 그 전횡에 대해서 네네. 비판의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야 된다는 여론이 훨씬 높은 결과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재판 맡고 있는 조기현 판사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그렇죠.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희대 대법관 탄핵에 대해서 좀 역풍을 우려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뭐 곧바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윤석열도 형사재판이 끝나지 않았지만 탄핵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조희대 대법관도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위가 있는데 네네. 자, 그 부분에 대한 형사재판은 별개로 하고 대법원장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그런 탄핵 심판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지기현 판사도 지금 다른 재판도 아니고 내란 재판을 지금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재판을 맡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고 마땅한 다른 조치가 없으면 마찬가지로 탄핵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에 한덕수도 탄핵을 탄핵했고 했죠. 최상목도 탄핵을 했죠. 물론 탄핵안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한덕수의 CCTV를 보고 저 당시 그 재판에 참가했던 헌재 재판관이 이거 만약에 봤더라면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자, 지금 모든 사실이 다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판단하더라도 이 탄핵에 대해서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아무튼 탄핵도 탄핵이지만 이번 또 에이펙 기간이지 않습니까? 에이펙 성공리에 마치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김남기 박사님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신통화는 내일 아침 6시 30분에 여러분과 함께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